여러분, 오늘 우리는 트럼프를 막을 수도 있는 유일한 인물, 그녀의 이름은 카멀라 해리스. 샌프란시스코의 지방 검사에서 시작해 지금은 트럼프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현재 트럼프와 경쟁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의 인생을 핵심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멀라 데비 해리스의 이야기는 1964년 10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이민자였습니다. 어머니 샤말라 고팔라는 인도 출신의 유방암 연구원이었고, 아버지 도널드 해리스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미국 흑인 종신 교수였죠. 아버지는 개신교 신자이고 어머니는 힌두교 신자여서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두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그녀는 힌두교 사원과 흑인 교회를 오가며 성장했고, 이는 그녀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는 해리스와 여동생 마야에게 인도 문화를 가르쳤고, 동시에 미국 민권운동의 역사도 함께 배우게 했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해리스와 여동생은 주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해리스의 어머니 샤말라는 두 딸을 힌두교식 교육으로 가르쳤고, 이는 후에 해리스의 정치적 정체성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교육 여정은 그녀의 다문화적 배경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냈지만 중학교 시절에는 큰 변화를 겪게 되죠. 해리스가 12살 때 어머니가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연구직을 얻으면서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 해리스는 프랑스어를 배우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죠. 그 이후 웨스트마운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녀는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며 리더십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해리스의 진정한 학문적 열정은 미국으로 돌아와 대학에 진학하면서 꽃피었습니다. 그녀는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워드 대학교는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으로 해리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워드 대학교에서 해리스는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워드 재학 시절 우편물실 사무원으로 인턴 생활을 하며 경제학회를 이끌었고, 토론팀을 이끌고 알파, 카파, 알파에 합류했습니다. 1986년 하워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해리스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헤이스팅스 법과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해리스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고, 이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불평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라고 가르쳤고, 이는 해리스의 삶의 모토가 되었죠. 1990년 해리스가 26세였을 때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상실의 경험은 해리스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리스는 종종 어머니를 자신의 가장 큰 영감의 원천으로 언급하며 어머니의 가르침이 자신의 공공 서비스 정신의 근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990년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엘러미다군에서 지방검사로 고용되어 떠오르는 유능한 검사로 주목받았습니다. 1998년 2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테런스 홀리나는 해리스를 지방검사 보조로 채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5명의 변호사를 감독하면서 직업형사과장이 되었죠. 해리스는 그곳에서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사건, 특히 삼진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2002년 해리스는 큰 도전에 나섭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선거에 출마했고 현직 검사장을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지방검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검사장으로서 해리스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온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폭력 초범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률을 54%에서 10%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아동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2010년 해리스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여성 흑인 남아시아계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2011년 해리스는 모기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겪은 주택 압류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죠. 2013년에는 주택 소유자 권리장전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압류 관행으로부터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해리스는 대기업들의 불법 행위에도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2014년에는 임대 소매업체 에런스로부터 고객들에게 3,100만 80달러를 환불받게 했고, 2015년에는 영리교육기관 코린트 스칼리지스로부터 12달러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2012년 주요 기술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앱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사이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특별부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의 법률 경력이 항상 찬사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진보적 검사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투옥률과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장기 집권 상원의원 바바라 복서가 은퇴를 선언하자 카멀라 해리스는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선거 초반부터 선두를 달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녀는 주요 경쟁자들을 크게 앞섰고,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그녀와의 경쟁을 피해 출마를 포기했죠. 2016년 2월 캘리포니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는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지지도 얻었죠. 6월 예비선거에서 해리스는 4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7월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까지 얻었습니다. 11월 총선에서 해리스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카운티에서 6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죠. 2017년 해리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 금지령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2018년 그녀는 상원 법사위원회에 임명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트럼프 행정부의 가족 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19년에는 로버트 뮬러의 러시아 간섭 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민자 인권 문제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였죠. 2020년 해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죄 투표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 사법제도의 청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카말라 해리스 의원은 4년간 이민자 권리, 개인정보 보호, 정부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단호한 태도는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러나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너무 강경하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과거 검사 경력과 현재의 진보적 입장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의 상원의원 활동은 그녀를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성과는 후에 부통령 후보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카멀라 해리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캠페인은 초반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첫 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과의 설전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이 진행될수록 해리스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정책 입장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작은 모금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2019년 12월 해리스는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조 바이든이 해리스를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티켓은 치열한 선거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고, 2021년 1월 20일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의 제49대 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해리스는 여러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에게 중미 지역의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임무를 부여했고, 해리스는 이를 위해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리스는 상원의장으로서 50대 50으로 나뉜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표결로 1.9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는 등 주요 법안들이 가결되었습니다. 해리스는 또한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방문하며 미국의 동맹관계 강화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부통령으로서의 해리스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멀라 해리스의 부통령 취임은 미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올해 선거는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이 있었죠.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예상됐지만 상황이 급변했죠. 7월 중순 CNN 주최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내 후보 교체론이 급부상했습니다. 결국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불과 2시간 후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초스피드 전국 변화가 있었죠.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의 선거 캠프를 그대로 물려받아 단숨에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식 후보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만약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인도계, 자메이카계 대통령이 됩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 이후 두 번째 유색인종 대통령이 되는 거죠. 한편 외교 정책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멀라 해리스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카멀라 해리스의 인생과 현대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미국의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금색 건물, 거대한 트럼프 로고? 아니면 그의 유명한 You're fired 발언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그는 단순한 부동산 억만장자를 넘어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백악관에 입성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사실 그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로부터 시작됩니다. 프레드 트럼프는 1900년대 초반 독일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5세의 나이에 목수로 일을 시작했고 이후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주로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했죠. 프레드의 사업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견고하게 짓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이 원칙은 후에 도널드 트럼프의 사업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 도널드는 아버지의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며 부동산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죠. 나는 아버지와 함께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흙을 만지고 벽돌을 쌓고 못을 박는 일을 배웠다. 그것이 내가 받은 가장 좋은 교육이었다. 하지만 도널드의 성격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프레드가 검소하고 내성적이었다면 도널드는 화려하고 외향적이었죠. 이런 성격 차이는 후에 도널드가 맨해튼으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는 뉴욕 군사 아카데미에 다녔습니다. 여기서 그는 규율과 리더십을 배우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야망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종종 나는 언젠가 뉴욕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지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트럼프는 아버지의 회사 엘리자베스 트럼프 앤 선에 합류합니다. 여기서 그는 부동산 개발의 기초를 배우게 되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맨해튼을 향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시나트라 센터였습니다. 이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트럼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복잡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익히게 되죠.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지만 트럼프에겐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무대, 더 화려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맨해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해튼에서 성공하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증명해 보이기로 마음먹었죠. 자, 이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맨해튼으로 진출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자신의 이름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위기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첫 대형 프로젝트 시나트라 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1970년대 초 27세의 젊은 도널드 트럼프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당시 신시내티시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트럼프는 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죠.
시나트라 센터는 1200가구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당시 유명 가수였던 프랭크 시나트라에서 따왔죠. 트럼프는 시나트라의 이름이 주는 화려함과 명성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1200만 달러,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연방 정부의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정부 지원을 받는 부동산 개발의 노하우를 익히게 됩니다. 시나트라 센터 건설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여러 난관에 부딪혔죠. 첫째, 건설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대규모 개발이 지역 특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협상력을 발휘해 추가 자금을 확보했고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켰죠.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리더십과 협상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1977년 시나트라 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모로 성공적이었죠. 입주율이 높았고 도시 재개발에도 기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더 중요하게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시나트라 센터의 성공은 트럼프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시나트라 센터를 통해 나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 방법, 정부와의 협력, 언론 관리, 위기 대처 능력 등 이후 그의 능력에서 그의 경력에 중요하게 활용될 많은 것들을 배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비록 프랭크 시나트라의 이름을 빌렸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잠재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시나트라 센터의 성공 후 트럼프의 시선은 더 큰 무대를 향했습니다. 바로 뉴욕 맨해튼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시내티에서 배운 것들을 뉴욕에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어떻게 맨해튼을 정복해 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담한 거래들을 성사시켰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트럼프 타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어떤 논란에 휘말렸을까요? 여러분, 뉴욕의 5번가의 우뚝선 58층 높이의 황금빛 마천루 트럼프 타워, 이 건물은 도널드 트럼프의 야망과 논란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숨겨져 있었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싶었다. 트럼프의 이 말 뒤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트럼프 타워 건설은 처음부터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들이 무단으로 파괴되었다는 의혹이 제공되었죠. 트럼프는 이를 사소한 오해라고 일축했지만 예술계는 분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불법 노동자 고용 의혹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200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증언이 나왔죠. 트럼프는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고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빨리, 시간 내에, 예산 내에. 이는 트럼프의 모토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무시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비즈니스 논리가 있었죠. 트럼프의 마케팅 전략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타워의 총수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홍보했습니다. 58층 건물을 68층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사람들은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걸 줬을 뿐이에요. 이것이 트럼프의 해명이었습니다. 1983년 트럼프 타워가 완공되자 뉴욕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광의 이면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저렴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곧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뉴욕시의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가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트럼프는 이를 영리한 사업 수완이라고 불렀지만 비판자들은 탈세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타워의 성공으로 트럼프라는 이름은 럭셔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논란과 스캔들의 대명사이기도 했죠. 그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수많은 여성 스캔들, 그리고 끊임없는 과장된 발언들은 늘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뉴욕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야. 트럼프의 이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소송, 파산 위기, 그리고 의문의 거래들이 있었죠. 특히 트럼프의 카지노 사업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틀란틱 시티에 지은 여러 카지노들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많은 투자자들과 하청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트럼프 본인은 여전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파산법을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영리한 사업가가 하는 일이죠. 트럼프는 뉴욕을 정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친구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들었죠. 노동자들의 원성, 사업 파트너들의 배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법적 분쟁들. 과연 이런 논란 속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그를 어떤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제왕에서 미디어 스타로,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죠. 트럼프는 결코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죠. 그의 말대로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카지노 사업. 1984년 트럼프는 아틀란틱 시티에 트럼프 플라자 호텔 앤 카지노를 오픈합니다. 도박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요. 이어서 트럼프 캐슬, 트럼프 타지마할까지 그의 카지노 제국은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죠. 과도한 차입 경쟁, 경쟁 심화, 그리고 경기 침체. 이 모든 요인들이 겹치면서 트럼프의 카지노들은 연이어 파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나는 파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법을 활용한 것 뿐이죠. 트럼프의 이 발언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트럼프 본인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트럼프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라이선싱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트럼프 타이, 트럼프 스테이크, 그리고 트럼프 대학까지. 그의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그리고 2004년 트럼프는 자신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를 맞이합니다. 바로 MBC의 리얼리티 쇼 The Apprentice죠. You're fired! 라는 그의 유명한 대사와 함께 이 프로그램은 대히트를 쳤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단순한 부동산 재벌을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쇼는 나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트럼프의 말대로 The Apprentice는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명성과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과장된 행동과 발언들이 더 큰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2015년 트럼프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이었죠. 우리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이 슬로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 행적들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발언, 여성 비하 논란, 그리고 수많은 소송들. 트럼프의 이미지는 양극화되기 시작했죠. 나는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죠. 이런 트럼프의 태도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모았지만 동시에 격렬한 반대 여론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재정 상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매우 부유하다고 주장했지만 세금 납부 기록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샀죠. 내 세금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당신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라는 그의 발언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동산 재벌에서 리얼리티 TV 스타로,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의 이 놀라운 여정이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그의 사업 수완과 대중 조작 능력이 정치 무대에서도 통할까요? 아니면 그의 논란 많은 과거가 발목을 잡게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2016년 11월 8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은 결과였죠. 우리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 슬로건은 어떻게 그토록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의 아웃사이더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워싱턴의 부패한 정치인들과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기존 정치에 실망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민 정책. 우리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그 비용을 낼 겁니다. 이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켰죠. 무역 정책에서도 그는 과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이용해왔습니다.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울 때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이었죠. 이는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환경 정책에서도 트럼프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미국 경제에 해롭습니다. 우리는 탈퇴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지만 그의 지지층은 오히려 환호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직접 국민들과 소통했죠. 나는 가짜뉴스 미디어를 믿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직접 들으세요.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논란의 중심에 섰죠. 이건 그저 독감일 뿐입니다. 곧 사라질 겁니다. 이런 초기 발언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초고속 작전을 통해 백신 개발을 추진했고 이는 성과를 거두었죠. 2020년 대선, 트럼프는 재선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번 선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2021년 1월 6일 충격적인 의회 난입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도 트럼프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2024년? 글쎄요. 여러분은 매우 행복해질 겁니다. 그의 이런 발언들은 미국 정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지만 그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성공은 브랜딩의 힘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가장 큰 자산으로 만들어라.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죠. 둘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트럼프는 수차례 파산 위기를 겪었지만 매번 그것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셋째, 대중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라. 트럼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트럼프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키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세요. 트럼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성공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트럼프보다 더 위대한 성공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